지금까지 전편에서 한반도 문제의 속성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력 통일도 안 되고 일방적 흡수 통일도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내용과 형태의 통일을 목표로 해서 노력해야 합니까?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 균형을 파괴함이 없이 민족의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 민족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악몽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희망찬 새 출발을 기약하는 길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세중립국 개념을 열쇠로 해서 한반도 통일 문제와 열강들 간의 세력균형 문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모두 동시에 타개하는 일석삼조의 길이죠. 그리고 그 길은 우리 민족의 무궁한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영세중립국이 어떠한 특색을 지니는 국가인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중립국이란 국제법상의 개념으로서 특정 국가의 영구적 중립성이 주변 열강들 간의 조약을 통해서 보장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세중립국이 된 나라는 군대를 보유할 수는 있지만은 다른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을 수는 없고 침략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어느 나라와도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 당사국들은 그러한 영세중립국의 중립성을 존중할 의무를 지고 전쟁 수행의 목적으로 영세중립국의 영토나 영해나 영공을 이용할 수도 없게 됩니다. 현재 영세중립국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여러 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스위스란 원래 스위tzerland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는 주로 그냥 스위스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스위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스위tzerland가 가장 대표적인 영세중립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요한 이유는 스위스가 가장 오래된 영세중립국이기도 하지만은 외부와의 군사동맹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는 모범적인 영세중립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위스는 세계기구인 UN에는 가입했지만 유럽의 다른 중립국들과는 달리 지역적 집단 방어 체제인 NATO 그리고 EU에는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영세중립국 본연의 자세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처럼 유럽의 강대국들, 다시 말하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로 이렇게 둘러싸인 나라로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1815년에 비엔나 회의, Congress of Vienna에서 주변 열강들의 조약을 통하여 영세중립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여 년 동안 그 지역의 세력 균형과 평화를 유지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고
지금은 삶의 질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이 여러모로 부러워할 만한 좋은 나라이죠.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스위스 같은 영세 중립국을 창건해서 만들어서 지난날에 긴장을 완전히 풀고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 민족에 그보다 더 큰 행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드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만약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여기에 제가 제안하는 한반도 영세 중립화 개념은 공연불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꿈은 세상을 바꾸는 원천이 되고 새 역사의 시작은 모두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된 획기적 사건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영세 중립국으로 만드는 일 또한 그것도 또한 새로운 역사 창조로서 일단 일견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돌을 금으로 만드는 것처럼 실현 불가능한 자연 현상에 관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정치 사회 현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실천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로서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한반도의 통일은 도덕적 당위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는 실현 가능한 명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 구체적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 통일의 성패는 크게 보아 미국과 중국의 의지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두 나라 중에서 하나라도 반대하고 나온다면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는 물 건너가는 신세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다행히도 현재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및 지정학적 이해가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 통일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죠.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는 확실히 성공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명제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먼저 2조 말에 있었던 실패한 이야기부터 잠시 살피고 가죠. 조선 왕조의 마지막 임금인 고종이 한일 합방 전에 조선의 중립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에 빗대어 가지고 한반도 영세 중립화 문제에 대하여 비관론을 펼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가 반드시 미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조 말에 조선의 영세 중립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근본 이유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 있습니다. 19세기에는 물론 20세기 초반까지도 19세기는 물론 20세기 초반까지도 적자 생존 및 약육강식의 세계관을 가지고 식민전쟁을 일삼는 그러한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시대였던 것입니다. 중세기를 뒤로 하고 근대에 들어서면서
서구의 이른바 선진국들은 보다 효율적인 정치, 경제, 사회 체제와 보다 발달한 과학과 무기 그리고 군대를 배경으로 해서 아프리카, 중동, 남미,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등지의 이른바 후진 민족과 나라들을 정복해서 식민지로 만들고 착취하는 것을 일삼았죠. 그들은 모두 나라 없이 제국 건설에 야욕을 품고 해외로 진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일본이 동양에서는 제일 먼저 근대화함으로써 서양의 열강들처럼 제국주의의 길을 추구했죠. 그리하여 일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의 여러 이웃들을 괴롭히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한 살벌한 국제 환경 속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조선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영세 중립국으로 변신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주변 열강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여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을 포함한 주변 열강들에게 식민 통치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영세 중립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심은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와는 양립할 수 없었죠.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슬프고 유감스러운 일이었지만 당시의 국제적 상황으로 보아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저지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세 중립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해 국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변 열강들의 조약을 통한 인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주변 열강들로부터 영구 중립을 보장한다는 조약이 없다면 그 중립은 무의미한 중립이죠. 시대적으로 지금이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를 위한 최선의 시기로 보입니다. 식민지 쟁탈 시대는 이제 영원히 지나갔고 현재 동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식민지 확보를 목표로 제국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이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를 추구하기 위한 보다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한반도의 분단 상태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국제적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남북이 통일되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세력 균형의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사실은 한반도 전체의 영세 중립화 이슈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긍정적 검토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한반도의 긴장 어린 불안정한 현 상황과 한반도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지요.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영구적 해결책을 환영할 것이라 믿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북핵 문제까지 개입되어 있어서 그 두 열강은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영구적 안정과 평화를 위한 정책으로서의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 통일을 환영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것은 미지의 한반도의 미래를 서로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지금 확정지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통일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중립이 영구히 보장된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긴장을 풀고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영세 중립과 통일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세력 균형과 평화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분쟁 지역의 중립화는 현상 유지와 세력 균형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주니까요. 이것이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1815년에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 주 이유인 것입니다. 당시 주변 열강들이 모두 유럽에 있어서의 세력 균형과 현상 유지를 확고히 하여 타의 전횡을 방지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반도 전체가 통일 영세 중립국으로 정착된다면 지역적 안정과 세력 균형을 위한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언제나 긴장과 불안정이 도사리고 있는 분단된 한반도보다 영구적으로 중립화된 통일 한반도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욕구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특히 현재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는 그 세계사적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것이 미국과 중국의 입장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뜻을 합해져야만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열강의 입장이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 문제에 관한 한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 정책은 치명적인 중요성을 지니게 되죠. 그 두 열강 중 하나라도 한반도의 영세 중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의 영세 중립화 꿈은 일단 실현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두 열강이 모두 부정적 입장보다는 긍정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그 자세한 이유 분석입니다. 먼저 중국의 입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죠.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전체가 영세 중립국으로 통일되는 것을 크게 환영할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한반도 전체가 영세 중립화 된다는 것은 중국의 우방이며 완충국 역할을 하는 북한이 없어지고 스위스 같은 영세 중립국이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북한이라는 완충지를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정반대이죠. 북한이라는 완충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져도 그 대신 중국은 북한 땅의 2배가 되는 한반도 전체를 새로운 완충지로 얻게 되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영세 중립국이 되면은 현재 남한에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는 모두 철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정학적 관점에서 중국에게는 큰 이득이 되고 미국에게는 큰 손실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것은 분명히 현재 미국의 군사적 우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지정학적 횡재인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이 북핵 문제를 빌미로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의 정권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가 지니는 의미는 중국에게 지대한 것입니다.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는 그러한 중국의 우려를 미연에 일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되죠. 또한 중국으로서도 골칫거리인 북핵 문제도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영세 중립국으로 변신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타결될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영세 중립국으로서의 한반도는 결코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죠.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는 중국에게는 여러모로 축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영세 중립화 이슈를 놓고 중국이 앞장서서는 절대로 안 되죠. 이 점은 책략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에 중국은 앞장설 입장도 아니지만은 만약 중국이 앞장서서 한반도 영세 중립화를 추진한다면은 그것은 책략이 없는 행동으로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 경우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은 중국의 진의와는 무관하게 남한과 일본은 그러한 중국의 행동에 대하여 부정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과 주변 이웃 나라들 사이에 있었던 쓰라렸던 역사적 경험 때문이죠. 남한과 일본은 중국의 진의를 왜곡 내지 의심하고 부정적 태도로 임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 또한 부정적 내지 소극적 자세로 나올 수 있지요. 그러므로 한반도 영세 중립화 문제에 관한 한 중국은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다려서 그에 따르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타의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타의 의심을 받는다는 점에서 북한이나 남한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북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남한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으로부터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은 반드시 미국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고 한반도 분단에 대하여 도덕적 책임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도 중국처럼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 통일을 환영할 이유가 있을까요? 한반도 전부가 영세 중립국으로 변한다면 미국은 남한과의 군사 동맹 관계의 종지부를 찍게 되고 남한에서 군사기지를 모두 철수해야 하는데 과연 미국이 그렇게 할까요? 당연히 미국의 고민이 클 것입니다. 단순히 순수한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미국이 남한과의 군사 동맹 관계를 끊고 남한으로부터 군사기지를 철수한다는 것은 미국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하나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분명히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큰 손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 전체가 영세 중립국이 되고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정착된다면 미국은 미국의 전략적 손실에 비하여 훨씬 더 큰 것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죠. 우선 미국 자체의 안보상 눈의 가시처럼 거슬렸던 북핵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됨으로써 미국 시민의 불안감을 일단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가 미국에게 큰 외교 및 도덕적 승리를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입장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줄곧 추구해왔던 냉전시대의 한반도 정책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역사적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소련이라는 공산주의의 본산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으며 또한 같은 시기에 중국에게는 모택동의 공산주의 혁명시대에 이어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 시대가 열리고 급격한 경제 발전 및 국력의 증강이라는 획기적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혁혁한 경제 및 IT 발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발전,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한 미국과 일본사의 군사적 밀착 등 동아시아의 주변 상황은 크게 변했죠. 이러한 주변 정세의 근본적 변화는 미국에게 새로운 한반도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에 대비하기 위해서 출범한 미국의 이른바 봉쇄 정책이 이제 그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미국의 현상 유지 정책은 오로지 불안정한 지역적 세력 균형만을 위한 소극적이며 시대착오적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분열과 고통을 무기한 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정책으로서 가능한 한 조속히 탈피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제 아무 죄 없이 강대국들 틈에 끼어서 오랜 세월 동안 분단의 비극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비애에 눈을 돌리고 특단의 정책적 변화를 추구해야 하죠. 미국은 한반도 영세 중립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남북한의 우리 민족에게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주고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적 세력 균형도 보존할 수 있는 일거삼득의 기회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 길을 선택한다면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 문제는 이미 반 이상이 해결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할 때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 통일 정책은 탈냉전 시대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주도하에 한반도 전체가 스위스처럼 영세 중립국이 된다면 한반도에는 긴장과 불안감 대신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자리 잡게 되겠죠. 이것은 분명히 미국의 정치 외교적 및 도덕적 승리를 의미하고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은 한층 빛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영세 중립 조약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내용의 영세 중립 조약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 조약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의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영세 중립국으로 통일된 한반도의 안보는 조약 체결국 간의 집단 방어 체제 원칙을
보장한다는 점, 즉 한반도를 공격하는 국가에 대하여 조약국들은 집단적으로 한반도 방어에 가담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보장이 없다면 한반도가 영세 중립국으로 통일된다 하더라도 그 안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민주주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점은 무력 통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서 통일 한반도는 반드시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수용함을 뜻하죠. 민주주의는 결함이 나름대로 많은 제도입니다.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 통일 한반도는 반드시 비핵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세 중립의 위치를 확보한 한 통일 한반도가 핵을 보유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렇다면 한반도 영세 중립화를 위한 절차는 어떠한가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한반도를 통일 영세 중립으로 만드는 절차는 사실 간단합니다. 우선 미국이 주도해서 이 문제를 놓고 중국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되겠죠. 일단 그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대화가 예상대로 성공리에 이루어지고 근본적인 합의에 도달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주변 열강들과 함께 조약을 체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즉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간의 사자회담을 거쳐 한반도 중립화 조약 체결을 이끌어내는 일이 되겠죠. 앞서 설명했습니다만 중국은 이변이 없는 한 한반도 영세 중립화 이슈에 대하여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 분명하고 일본과 러시아도 결국 동조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본의 입장을 잠시 살펴본다면 현재 일본은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를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죠. 지정학적 견지에서 영세 중립국으로 변신된 한반도 전부는 일본을 위한 방파제가 되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가 동반하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환영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는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옴으로써 일본의 경제에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일본은 현재 미국의 중요한 군사적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한반도 영세 중립화 정책에 보조를 맞춰 미래에 지향적으로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시아의 입장에는 약간 미묘한 면이 있죠. 군사적 측면에서 세계 3대 열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삼각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가 영세 중립국으로 변하여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긴장이 사라진다면 러시아의 외교적 레버리지는 그만큼 감소되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는 한반도가 항상 긴장된 분단 지역으로 남아있기를 바랄 수도 있죠. 그러나 러시아가 한반도 중립화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서로 러시아가 한반도 영세 중립화조에 가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3자 간의 조약으로도 한반도 중립화 효력은 충분히 발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참여한다면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는 보다 완벽한 효과를 가져오겠죠.
3자 혹은 4자 간의 한반도 영세 중립화 조약은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와 민주적 통일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1980년대 말에 구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추구한 위성국들에 대한 불간섭 정책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뜻하죠. 그로 인해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지정학적 이해 충돌이 와해되고 우리 민족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진실로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한과 북한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를 위한 열강들 사이에 조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됐다고 해서 남북한이 자동적으로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한반도 영세 중립조약의 체결과 함께 그동안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고 있었던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지정학적 이해 충돌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문은 진정 열리게 되는 셈이죠.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동서독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성취했듯이 남북한은 주변 열강들 사이에 한반도 영세 중립화 조약의 기반 위에 이른바 아시아의 스위스라는 그런 별명의 새 집을 짓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잘 살기 위한 새 살림을 꾸려야 하죠. 이 일은 오직 우리 민족의 몫이 됩니다. 한반도 영세 중립화 조약과 함께 남북한의 우리 민족은 드디어 평화적으로 민족의 수건인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죠.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때 과연 우리 민족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남한과 북한의 정부는 각각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남북한의 일반 시민의 반응은 어떨까요? 분단 이후 지금까지 쌓인 남북 간의 원한 관계, 감정 대립 및 이해 충돌 등등을 뒤로 하고 과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받들며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선 비관적 견해가 지배적일 것이라는 예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서독이 그랬듯이 이념을 초월하여 남북한의 시민과 정부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평화적 통일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남한의 정부와 일반 국민은 한반도가 영세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영세 중국으로 통일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빈곤한 북한을 포용해야 한다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부정적 혹은 망설이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족 통일이라는 무궁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겠지요. 분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긴장과 불안정한 상태를 탈피하고 보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창조할 수 있다면 남한의 일반 국민에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한반도가 영세 중립국으로 통일된다면 근현대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가장 통쾌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분단되고 불안정한 한반도를 아시아의 스위스로
환생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저주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최대의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겠죠. 전화 위복이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는 꼭 비행기나 배를 타야 하는 신세를 면해서 자동차를 몰고 자유로이 북녘땅을 거쳐서 압록강을 건너 대륙으로 향하는 기분은 남한 시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민족은 그러한 기회를 절대절명의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근시안적이며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은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서독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해서 유럽에서 지금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듯이 우리나라도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민족의 진정한 자존심과 광명을 찾고 자손만대 안녕과 번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통일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기회를 허비한다면 그것은 분명 근시안적이며 민족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행동이 될 것입니다. 통일의 가치를 물질로 환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죠. 우리는 1990년 동서독의 통일이 오늘의 독일의 영광을 가져왔음을 기억하고 통일은 장기 투자라고 생각해야 하죠. 남한의 극우파로부터 격렬한 부정적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들에게는 북한과 공산주의가 우리의 최대의 적이고 그들은 중립화 통일이 적화 통일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 경고하며 극력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은 중국과 북한이 머지않은 장래에 패망하고 그때 남한의 북한을 흡수함으로써 통일을 이룩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죠. 지난날에 우리 민족 내부의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적의에 찬 심경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 사고는 근시안적이며 조국적인 사고로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함을 지적해야 됩니다. 부정적 사고는 불임증을 낳고 불안정한 현상 유지와 분단의 비극만을 지속시킬 뿐이죠. 남한에서만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역시 크게 반발하고 무력 통일을 주창하며 나서는 계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 북한의 젊은 리더인 김정은 위원장을 위시해서 북한의 리더들 역시 큰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북한 리더들 모두가 통일 그 자체는 환영하겠지만은 통일 후에 자신들의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북한에 의한 일방적 흡수 통일도 무력 통일도 불가능한 상황. 게다가 큰형 역할을 하는 중국이 미국과 뜻을 함께하는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 하에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면 수적으로 열세인 북한은 결국 정치적 주도권을 남한에게 양보해야 하는 처지.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주는 압박감은 대단히 크겠죠. 그래서 그들은 한반도 영세 중립화 통일을 반대하면서 핵을 앞세워가지고 위협할 것이 예상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 영세 중립화를 반대한다는 점에서 남한의 극우파와 북한의 좌파 리더들은 한편이 되는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라 같은 희망도 있죠. 김정은 위원장의 과단성 있는 성격을 고려할 때 그의 선조들의 수건이고 또 동시에 온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라는 큰 가치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정치적 영달을 희생한다는 용단을 내리고 정치로부터 은퇴할 수도 있다는 가상적 상황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은 기대할 수 없는 희망적 생각에 불과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경우 그들의 신변 보호와 삶을 위한 적절한 조치는 미국과 중국이 책임지고 챙겨야 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통일의 문이 더욱 환하게 열린다면 그들의 희생적 용단은 한반도 통일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되고 역사는 그들에게 큰 영광을 돌리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북한 리더들의 깊은 성찰과 판단이 요구되는 역사적 순간이 되겠죠. 한반도 영세 중립조약의 실현을 위해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는 미국과 중국은 북한 정부의 반응에 관하여 면밀히 관찰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겠죠. 북한 리더들의 부정적 반응은 자칫 비극적 사태로 이어지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맺은 말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재통합은 역사적 필연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통일이 언제 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 비디오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 한반도의 통일 내용과 통일 방법에 대하여 큰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정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원한다면 그 유일한 길은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를 통한 통일뿐입니다. 우리 민족 앞에 놓인 선택의 여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흡수 통일, 북진 통일, 남진 통일 모두 바람직하지도 않지만은 불가능한 상태. 현상 유지는 불안정하고 긴장 어린 주은 전시 상태. 민족 통일은 언젠가 반드시 올 역사적인 필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동시에 최선의 길은 영세 중립화 통일뿐이라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그 길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면 국토 분단 및 민족 분열의 고통과 분리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민족의 미래는 영원히 불투명하며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죠. 우리 민족의 현명한 결단이 요구되는 역사적 시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 통일을 향한 우리의 긴 여정은 미국을 설득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민족의 참 광명과 자존심을 찾고 자손 만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미국이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 정책을 추구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죠. 미국이 우리 민족의 고충과 고민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태우며 생각하는 미국 사람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진정 원하는 통일이 어떠한 내용의 통일인가를 미국이 알도록 해야 할 책임은, 그러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코 우리의 정부나 북한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죠. 정부는 그저 국법에 따라서 나라를 지키고 운영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진정 어떠한 내용의 통일을 원하고 있는지를 미국이 모르고 있는 한 미국은 계속 현상유지 정책을 추구할 뿐입니다. 미국이 우리 민족의 마음을 읽고 행동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이죠. 한반도와는 태평양을 사이에 둔 머나먼 땅이며 서로 문화와 언어가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우리와는 깊은 인연을 맺고 형제의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도 가져오고 본의 아니게 분단도 가져오고 6.25 때는 남한을 위한 방패 역할을 했고 또 많은 경제 원조 협력을 통해서 남한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남한의 정치 발전을 북돋아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이제 미국이 한반도의 영세 중립 통일을 위하여 주도적 역할을 해준다면 한반도 분단에 대한 미국의 도덕적 책임은 완수될 것이며 그 은혜는 우리 민족이 오랜 동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유튜브에 비디오를 통하여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를 주창한 것은 미국의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단 한 사람의 목소리에 불과하지. 많은 목소리가 합해져서 소리가 커질 때 비로소 미국과 미국의 정부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의 목소리를 모아 미국과 세계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시작해야 하죠. 제가 유튜브에 한반도 통일 문제와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WCARK, 이거는 World Citizens Alliance for Reunification Korea, 한반도 통일 세계 시민연대, 이 WCARK의 설립을 공시하고 미 국무성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한 것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 통일을 꼭 지지하시고 여러분은 꼭 지지하시고 WCARK의 회원이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지는 이윽고 큰 강과 바다를 이루어 세상을 바꾸는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